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영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만났던 한 환자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환자는 우리가 바로 서고 이렇게 걷는 힘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회복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체력과 에너지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가 환자가 완벽한 채식주의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약화되어 있고 굳어있는 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채식만으로는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식생활에 변화를 줄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채식에 관한 일종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우리 장에서 탈락되는 세포들을 소화흡수하는 건 일종의 육식이라는 말도 했죠. 하지만 설득에는 실패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언들을 해드렸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환자였어요. 물론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까지 고수했던 방식으로 뭔가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과감한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채식 위주의 건강한 잡식이 가장 좋은 식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초식동물도 아니고 육식동물도 아니고 잡식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진화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어느 한 시대도 채식만 혹은 육식만을 고집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특정한 식사 방법이 마치 현대인의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해 줄 거란 주장은 거의 환상에 가깝습니다. 그랬다면 그렇게 먹은 사람들만 남아서 우리의 조상이 되었겠죠. 지금도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인류는 늘 배고픔이라는 위험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뭐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라면 가리지 않고 먹었을 겁니다. 또한 각자 지역마다 처한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식재료 또한 달랐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일종의 적응 혹은 진화를 하고 있죠. 따라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관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좋은 건강이란 것이 먹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떤 큰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채식 위주의 건강한 잡식은 어쩌면 제가 도달한 하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환자분들 중에 채소 과일식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는 살아있는 음식,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앞서서 제가 말한 채식주의 환자에게서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때 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채취된 순간부터 죽기 시작한다고 말이죠. 살아있는 음식이란 말은 환상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어가고 있는 음식이란 말이 맞을 겁니다. 채취되는 순간부터 저장과 보관을 위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자체 효소에 의해 분해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해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는 발효라고 부르고, 못 먹을 지경이 되면 썩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채소 과일 중심의 식사는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기 시대의 식단부터 황제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까지 건강에 좋다는 식사법은 늘 유행했었고, 마치 떴다방처럼 한 시절을 풍미했다가 사라졌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식사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유행을 끌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요즘 유행하고 있는 채소, 과일으로
건강상의 효용을 보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어떤 살아있는 음식이나 효소 이런 이유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효소 또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화될 것이고, 모든 생물은 각자에게 필요한 효소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와 인간의 효소 시스템이 같지는 않겠죠. 이 식사법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익히지 않은 채소와 과일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정한 정도의 영양의 흡수는 일어나지만 그 효율은 떨어집니다. 좀 더 확장하면 익힌 음식과 생식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날 것을 잘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익혀 먹기 이전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어떻게든 날 음식을 소화 흡수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각종 어떤 소화 효소 시스템은 물론이고, 한정된 공간에 위장을 이렇게 구겨서 우겨 넣어서 어떻게든 소화를 위한 표면적을 넓히는 쪽으로 진화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에버랜드의 귀여운 푸바오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먹고 소화시키는 데 쓰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대표적인 초식동물인 소는 위를 여러 개 만드는 것도 부족해서 되새김질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어떤 날 것을 소화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짧은 시간 동안 식사 시간이 초식동물에 비해 짧아진 것은 음식을 익혀 먹는 영향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또한 인류가 지금처럼 큰 뇌를 가지게 된 동력도, 이런 진화하는 데 필요한 동력도 음식을 익혀 먹는 화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죠. 같은 양의 날 채소와 과일을 먹게 되면 어떻게 포만감을 느끼는 것에 비해서 소화 흡수되는 것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량 제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당연히 살도 좀 빠질 겁니다. 또한 소화 흡수가 잘 일어나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보면 배출이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섬유질과 같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풍부하니까 우리 장은 그것을 소화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 과정에서 장 운동도 좋아지고 배출도 원활해지겠죠. 또한 갈거나 잘게 부수지 않고 어떤 원물 형태로 꼭꼭 씹어 먹으면 이런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현대인의 생활습관이 만들어낸 대표 질환이 바로 대사증후군입니다. 영양은 결핍된 칼로리 중심의 식사와 신체 활동의 감소, 그리고 위장 기능의 저하, 이런 것들이 이 증후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생식이 가져오는 유익한 점은 일정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사법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채소 과일즙으로 암 환자를 치료했던 거슨요법이나 조지 오사와의 마크로바이오틱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는 이런 식사법의 공통점은 건강한 식재료의 어떤 유익함과 함께 열량 제한 효과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이 줄어들면 우리는 살림을 알뜰하게 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들어오는 열량, 흡수되는 열량이 부족해지면 성장과 생식보다는 세포 수준에서부터 모든 기능을 생존에 집중시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들어와서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이런 변화가 암과 같은 중한 질병이나 현대인의 대사와 관련된 어떤 증상들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병적 상태라는 일종의 전쟁 상황에 유익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평화로운 시기를 위한 전략으로 바꿔야 합니다. 만약에 전시의 전략이 평시에도 유지된다면 우리는 늘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지 전쟁이 아니잖아요.
또한 극단적인 어떤 전략일수록 반대급부 또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채소과일식이나 거스요법, 그리고 마크로바이오틱 같이 이런 식사법들은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 청년처럼 어떤 성장이 필요한 시기에는 저는 유익함도 있지만 해로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처드 냉엄이 그의 책 요리 본능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식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생식 능력이 떨어진 점이라고 했던 것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이를 갖길 바라는 부부에게는 이런 식사법은 전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화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소화흡수를 잘 못했는데 이런 흡수하는 힘든 음식을 먹게 되면 흡수보다 배출이 많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따라서 저는 채소과일식이나 거스요법 그리고 마크로바이오틱과 같은 생존을 위한 식사법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하고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먹는 어떤 건강한 집밥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이런 식사법을 응용해야지 이게 밥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제철 식재료 중심으로 한 집밥과 채식의 비율을 높인 잡식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식사법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음식이지 식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밥을 차릴 때, 음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식재료 자체의 건강입니다. 육식과 유제품의 유해함은 많이 먹어서도 그렇지만 요즘 그것이 생산되는 방식과 그 동물이 살고 있는 환경의 영향도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재료의 건강은 어떤 채소 과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정 채소와 과일을 장기간 먹는 것에 대해 저는 좀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제철이 아니라면 그 영향이 부실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겉모양은 멀쩡한데 맛과 향이 없는 채소 과일이 얼마나 많은지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또한 제철이 아닌 시기에 재배와 보관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의 본질은 바로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양이나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제철이 아닌 채소과일과 함께 외국에서 들어온 어떤 식재료도 가능한 적게 먹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사에서 된장, 고추장, 청국장과 간장, 그리고 김치와 같은 전통적인 발효식품을 좀 더 즐겨 먹고 가공식품을 줄여야 합니다. 배달음식과 외식을 선택할 때도 좀 더 어떤 음식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40대 이후라면 먹는 양 자체를 조금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한 듯 먹는 지혜가 중년 이후의 건강에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장수지역이라고 일컫는 지중해 연안, 히말라야 지역의 훈자 지역, 그리고 오키나와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의 식사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뭔가 특별한 음식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 지역 사람들이 채소 과일만 먹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과 인근에서 나는 신선하고 건강한 제철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을 즐겨 하는 것, 그리고 가족, 이웃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사는 것이 이 지역에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다고 합니다. 뜻하지 않게 오래 살게 되었지만 현대인의 삶은 불안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뭔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먹고 해로운 것을 피하려는 강박에 시달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좋은 건강은 특정한 식품이나 식사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우리가 병이 있을 때 약을 먹는 것처럼 그것도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잠시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대로 된 음식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좋은 건강은 너무 느슨해서도 안 되지만 불안과 강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식사의 기준은 신선한 제철 식재료 중심의 건강한 집밥, 그리고 채식 위주의 잡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